네, 이번 순서는 정치권 동향을 살펴보는 정가통신 시간입니다. 여의도 풍향계를 좀 알아볼 텐데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현재 국회 상황을 보면 일본의 경제 보복과 관련해 정치권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잡음, 삐거덕거리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이야기를 속 시원하게 재밌게 해주실 두 분의 정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먼저 국일영 뉴시스 광전남 취재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김홍국 경기대 겸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뉴스를 틀면 시청자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경제 보복이죠. 그런데 이제 뭐 경제 보복에 대한 전문가 얘기인데 빼놓고 정치권 얘기를 한다면 네, 그렇죠. 국민이 정말 헷갈려요. 이게 말 그대로 양 두 정치 집단이 다른 얘기를 서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향해 대일본 총력을 방해하는 일본의 뭐 엑스맨이다. 그래서 일단 친일 얘기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반대로 일본파리로 국민 편가르게 한다. 외교 무능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은 이 프레임, 이 전쟁, 국내에 벌어진 정치권 전쟁에 어느 쪽이 좀 우세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지금 국회는 계속된 여야 간의 갈등들, 그리고 그동안의 이념 전쟁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야당의 계속된 공세들, 그리고 사실상 국회를 보이콧하는 그런 흐름 속에서 여기에 대해서 여당과 청와대는 그런 야당과 하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것이 결국은 일본의 경제 보복과 맞물리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여당의 입장에서는 일본의 그런 여러 가지 한국에 대해서 거의 경제 침략에 버금가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 그리고 일본과의 외교 문제에 있어서 물러설 수 없다, 단호하다라는 입장을 많이 보여주는 거고요. 야당의 입장, 특히 자유한국당은 상당히 좀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쪽에 치중하다 보니까 도리어 일본의 외교를 어떤 경우는 옹호하는 듯한 느낌도 있고, 네. 그러니까 아베 정부에 대한 비판보다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에 치중하다 보니까 약간의 그런 친일적인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초반부터 완전한 갈등 상황으로 갔다. 여당은 정치적으로 관리를 제대로 못한 측면이 있고요. 야당은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정말 대일본 관계에서 한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데 여기서 도리어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 모습들, 결국은 여당 야당 쉽지 않은 싸움이지만 여기서 약간의 점수는 여당 쪽이 얻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야당은 쉽지 않은 국면이지만 아마 계속 이렇게 갈 가능성, 그렇기 때문에 계속 여의도는 전쟁 상황으로 갈 것 같습니다. 여의도 현장 소식을 현장에서 아주 생생하게 얘기해 주시면서 마지막에 우세는 좀 여당이 좀 우세해 보인다. 또 우리 또 호남하면 또 정치 일본지 아니세요? 구본부장님이 한번 해주십시오. 저는 지금 국회 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민들이 보기에는 참 한심스러운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네. 일본의 어떤 이런 보복 규제 조치가 더욱 심화되고 있고 또 아베 총리의 비난의 수위는 더 높아지는데 과연 국민들의 대의기관인 국회는 뭐 하고 있느냐, 한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본 정부의 보복 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조차 지금 본회의에서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5당 대표들이 만나서 초당적 대응에 합의를 했고 또 소관 상임위원회인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만장일치로 채택을 했는데 여야 지도부가 본회의 일정, 의사 일정을 정하지를 못한 거예요. 거기에는 추경안 처리, 또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 이게 그렇죠. 이제 맞물려 있는 것인데 그렇죠. 네. 당 지도부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한심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고, 국민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상당히 위기 상황으로 보고 있고 또 일본 제품들 불매 운동하고 있고 일본 여행 취소가 아주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은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서 이런 난국을 좀 헤쳐가자, 이런 상황인데 과연 국민들의 대의기관인 국회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걸 바라보는 국민들은 어떻게 볼 것이냐. 한심하다고 보겠죠. 더 나아가서 일본은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걱정이 앞섭니다. 대한민국을 한 번 더 비웃고 있는 건 아닐지, 이런 걱정이. 분열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국회의 보고, 모습입니다. 국회 모습을 보고 네. 그럴 것 같다. 두 분께서 이제 평가를 해주는데 전반적인 흐름도는 좀 여당이 좀 더 우위에 있어 보인다라는 평가로 좀 들려지는데 그런가요? 그래서 여당이 이렇게 강공세로 간 겁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유리한 국면이 될 수 있거든요. 네. 일본의 경제 보복이 이루어진 이후에 네.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흐름을 보면 네. 40대 후반에서 50대 중반까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올라갔습니다. 네. 약 거의 1년 전 상황으로 지금 돌아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20% 중후반으로 지금 떨어졌거든요. 계속 하락 추세입니다. 다시 말해서 외교 문제에 있어서 일본에 대해서 우리 민족의 가치 그리고 일본의 이런 잘못된 그런 행태에 대해서 거의 뭐 침략에 가까운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 대한 전쟁 선포까지 이루어진 셈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 대해서는 일단은 지지의 흐름이 가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말씀 들어오면 그 친일 여당이 얘기한 친일 얘기하고 야당이 외교 무능인데 전반적인 흐름도는 좀 더 이것은 한 몫을 내고 친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여당 쪽이 좀 더 힘을 더 얻고 있다. 이런다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이제 고민 많은 게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일 것 같아요. 이게 말 그대로 특위도 만들고 친일 관련 이번에 만들어라 이렇게 했는데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자유한국당의 고민 지점에서 한번 바라봐 주신다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이 친일 프레임, 지금 이제 전국이 친일 프레임으로 누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친일 프레임으로 가고 있는데 네. 자유한국당으로서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덫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서부터 있어왔던 반민특위 논란, 또 지금 온라인상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토착외구, 뭐 이런 논란도 있고 이런 곳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또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보면 여당이 자꾸 친일 프레임을 거니까 굉장히 곤혹스럽고 거기에 대해서 반격을 하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상당히 고민의 일단이 있다. 여당이 지금 일본에 대해서 강공 드라이브를 거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 그건 친일 프레임에 걸리는 것이고 그런다고 제1야당이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곤란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정부 여당의 일본 공세로는 한일 관계를 결코 개선할 수 없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자꾸 그런 비판을 제기하면 할수록 친일 프레임에 더 갇히게 되는 것이고. 제기는 해야 되는데 또 안 할 수는 없는데 했는데 또 불리해지고. 또 하나 재밌는 게요. 실은 일본 의원들 또 일본 정부하고 창구를 찾자면 민주당보다 자유한국당 쪽이 더 많습니다. 한일 의원연맹 숫자만 보더라도요. 자유한국당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통로를 만들 수 있는데 이 친일 프레임에 걸려서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없는 게 지금 자유한국당의 한 단면이고 고민이기도 한 것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교수님 그 자유한국당 변화나 뭔가 고민 지점을 또 현장에서 보고 계시죠? 어떤 상황인가요? 그렇죠. 상당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그런 친일 프레임에 덫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스스로 이제 고민들을 하고 있지만 쉽게 벗어나기가 어려운 것이 바로 자유한국당이 지금 리더십이 제대로 확립이 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황교안 대표가 2월 달에 대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그때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당 지도부가 문재인 정부와 대결하라는 그 강경파들의 목소리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면서 지금 자유한국당은 사실상 좀 내부가 자중질환의 상태에 있다. 특히 외교안보의 사안에 있어서는 정말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미국에 우리 방미단이 떠나는데 상임위에서 결의하고 본회의에서 결의를 못했습니다. 우리 국회 차원의 결의가 아닌 셈이거든요. 부탄 결의하는 말씀하셨죠? 당연하죠. 예. 어떻게 그럼 일본하고 미국을 우리가 설득하고 지지를 얻어낼 수 있겠습니까? 일단 방미단을 여야가 공동으로 꾸렸다는 것 자체는 나름의 의미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정작 국회 차원의 결의안조차 손에 갖지 않고 그러니까요. 가서 어떤 의원 외교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지금 미국에서 예정됐던 그런 행사들이 한미일 의원총회, 의원회의 이런 거거든요. 네네. 그런 데서 국내 목소리를 담은 또 국회의 어떤 하나된 의견을 가지고 가서 그걸 설명을 하고 국민들의 뜻은 이렇다. 우리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 국회도 이렇게 해서 하나로 의견을 냈다. 우리의 의지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일본의 이 보복 규제 조치에 대한 부당성을 낱낱이 설명을 해야 될 텐데 정작 시작 단계인 물론 결의안이라는 것은 어떤 선언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실효는 없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미국 의원들이나 일본 의원들이 보기에는 국민들의 의지를 담고 있구나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루라도 빨리 처리가 됐었어야 될 것이 보복 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입니다. 그걸 가지고 와서 국민의 뜻은 이렇다. 또 국회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런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게 지금 국회의 현 주소라는 거죠. 다만 이제 이 여야 공동으로 방미단을 꾸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것도 아마 그 대통령과 오자
제5당 대표들이 모여서 아마 어떤 합의를 이끌어낸 거, 초당적 대응하자 이런 합의를 이끌어낸 속에서 나왔다고 보는데 실효가 없는 것이라면 과연 대통령과 5당 대표들이 과연 합의했던 것이 무엇이냐. 초당적 대응이라는 게 과연 뭘 의미하는 것이냐 이런 의문은 듭니다. 이 모든 얘기를 다 지금까지 한 것은 결국 내년 총선에 대한 이 양 정치 세력의 대결 구도, 그 구도 속에 일본의 논쟁도 있고 여러 가지 러시아 중국의 영공침도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먼저 이 당에 대한 얘기, 민주평화당 말이 평화롭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민주평화당이 안평화당인 것 같고 바른미래인데 이쪽은 서로 다른 미래를 추구하는 다른 미래당으로 지금 내용을 겪고 있는 것 같다는 분당순을 받고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게 지금 그러면서 제3지대론 또 뭐죠? 대한정치연대. 네. 결국 총선 앞두고 뭐 호남당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두 분 이 정치권 이제 총선 얘기 좀 해주시죠. 재밌는 표현인 것 같아요. 미래가 없는 다른 미래당. 미래가 없다고 하는 게 미래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다른 미래당. 네네. 네, 평화가 없는 민주평화당. 근데 두 당의 이슈는 좀 다르지만 양 당권파와 반당권파가 이렇게 대결하고 있는 구도, 네. 또 당 지도부의 사태를 놓고 벌이는 헤게모니 싸움은 네. 비슷한 형국이라고 봅니다. 네. 결국은 뭐 변화하고 개혁이고 뭐 이런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결국은 주도권 싸움에 당의 헤게모니 싸움인 것이고 그것은 마지막 지점은 내년 총선에 귀결이 돼 있는 것이죠. 네. 총선에서 공천권이나 당권을 쥐기 위한 그런 헤게모니 싸움을 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어떤 명분을 가질 것이냐. 저는 민주평화당에 한 번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평화당이. 앞으로 네. 민주평화당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한정치연대가 만들어져 있어요. 반당권파 10명이 구성을 했는데 네. 이제 당권파는 뭐 당연히 정동영 대표를 중심으로 한 어떤 주류 세력일 것이고 반당권파는 유성엽 원내대표 또 박지원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반정동영파 이런 세력인데 반당권파 10명 중에 무려 7명이 또 호남 출신 의원이에요. 이게 지금 호남 중심의 제3지대 신당론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그 반당권파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네. 지금 민주평화당의 지지도 이걸로는 총선은 어렵다라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정동영으로는 안 된다. 새로운 체제, 비상체제가 됐든지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야 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면 신당의 길로 가겠다. 신당 창당의 길로 가겠다. 네. 거기에는 바른미래당 소속의 호남 중진 의원들이 있습니다. 박주선, 김동철, 주승용. 이런 사람들 영입하고 또 지금은 무소속이지만 한때 한솥밥을 먹었죠. 송금주, 이영호 의원. 여기까지 하게 되면 제3지대에서 빅텐트까지는 아니어도 하여간 큰 텐트를 칠 수 있다. 그게 제3지대 신당론이 되는 겁니다. 네네. 그렇지만 이게 따지고 보면 이건 다시 이제 호남 중심의 당이 되고 이 양당의 뿌리는 저기거든요. 국민의당이거든요. 분화됐었고 지금은 호남 내에서 지지도가 약하고 입지가 약하다 보니까 다시 결합하는 도로 국민의당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은 이런 형국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이게 이제 국민의당, 민주평화당 또 가정 여기 정치권 현장을 지역에서 바라보신 얘기로 명확히 해주셨는데 우리 김 교수님 의견 어떠신가요? 저는 작년부터 계속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결국 갈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바른미래당 내부 보시지만 바른정당계의 보수성 그리고 호남 출신의 국민의당 의원 계열의 호남과 또 진보적인 이 중도적인 색깔이 섞여 있지 않습니까? 함께 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도 곤혹스럽습니다. 네. 녹화가 진행되는 25일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요. 민주평화당과 우리공화당의 이 지지율이 1.8%로 똑같습니다. 아, 두 정당이 같단 말 그렇습니다. 말씀이십니까? 그리고 바른미래당이 5.1%의 지지율이 나왔거든요. 천막당 방금 전에 나온 우리공화당과 따끈따끈한 민주평화당이. 여론조사입니다. 네, 예. 네. 그러면 국정농단을 부인하고 헌법의 이런 가치도 부인하고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실상 뭐 30년이 넘는 형을 받을 정도로 중범죄를 저지른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를 옹호하고 헌법을 부인하는 이 우리공화당과 지금 민주평화당의 지지율이 같습니다. 네. 과연 민주평화당에서 앞으로 희망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평화로울 수 없겠네요. 네. 그렇죠. 지금 이 모든 것들은 헤게모니 싸움을 넘어서서 저는 생존을 위한 싸움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내년 4월까지의 총선 국면에서 지금의 상황이라면 바른미래당 의원도 누구도 당선할 수 없고 민주평화당 의원 누구도 당선할 수 없는 것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당 지지율이 1 내지 5%대 정당에 대해서 어떤 국민들이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겠습니까? 그렇다면 살아야 된다는 절박감이 있는 것이고요. 바른미래당은 결국은 보수 진영,
자유한국당과 같이 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색깔의 그리고 이념과 성향을 가진 의원들이 결국은 자유한국당과 만나기 위해서 다양한 지금 포석들을 깔고 있지 않습니까? 그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고 나머지 손학규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호남 출신, 국민의당 출신 의원들은 거기까지 가면은 정치 생명이 사실상 끝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바른미래당은 분당하고 새로운 흐름 속에서 이 총선 국면 속에서 아마 연말쯤이면 아마 양쪽으로 서로의 보수와 중도 내지 진보 진영으로 갈라서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민주평화당의 경우는 사실은 더 절박합니다. 오죽하면 김대중 대통령 10주기 행사에서 서로 이런 갈등 때문에 참석하지 않고 당권파와 비당권파가 따로 행사를 치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정말 한국 정치, 특히 호남 정치에 있어서는 비극적인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의 절박한 상황, 지지율이 아주 바닥을 이해하고 그러니까 뭐라도 해봐야 되겠다 마음까지 거기까지 다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뭐 박지원 전 대표 같은 경우는 하는 게 우리도 뭐 새로운 패션을 좀 타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아까 말씀하신 뭐 대한정치연대 같은 새로운 연대인데 그게 과연 호남 민심 그리고 이분들이 봤을 때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느낄 수 있겠느냐에 대한 얘기를 두 분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호남 쪽에 의원들이 많으니까 혹시 호남에서 지지를 많이 받지 않겠느냐 이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의 현재 상황을 보면 결코 그렇지를 못합니다. 민주평화당이나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지금 원내 일당, 광주 전남 쪽의 원내 일당은 민주평화당입니다. 그렇죠. 제2당은 바른미래당이고 지금 여당인 민주당이 제3당입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인데 그 당의 존재감이나 역할, 지지도는 민주평화당이나 바른미래당이 아무런 존재감을 갖지 못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또 대선 당시에 참패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과연 얼마나 뼈를 깎는 혁신, 반성을 했었느냐. 그러지 못하고 넘어온 대목들. 또 지역의 주요 현안들, 예를 들어서 뭐 도시철도 2호선, 광주형 일자리 이런 문제에 있어서 민주평화당이나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과연 어디에 있었느냐. 존재감이 없었다. 역할이 없었다. 그런 점에서 지역의 유권자들은 민주평화당이나 바른미래당에 대해서 큰 점수를 주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지역의 유권자들에게서 그런 지지를 끌어올 수 있겠느냐. 상당히 의문이 든다.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 변화를 주는 방식이 지금 기존의 민주평화당 호남 지역 일당인 의원들과 바른미래당의 아까 말씀하신 뭐 주승영 의원이나 포함한 의원들을 합쳐서 그 국민의당 연대라고 할 수 있겠네요. 과거 국민의당. 그걸로 될 것 같냐? 어떻게 보세요? 그거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호남 민심에 반응할 것 같습니까? 지금의 흐름 속에서 그분들이 다시 모인다고 해서 감동이 있겠습니까?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새로운 이 융합의 만남. 분열 속에서 만나는 융합의 만남은 몇 가지의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일단은 새로운 리더십이 있어야 됩니다. 과거 국민의당의 안철수라는 새로운 인물, 사실은 오랜 기간 동안에 벤처 사업을 하고 기부를 하고 새로운 그런 뭔가 희망을 줄 수 있는 양심적이고 깨끗한 뭔가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런 리더가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과연 그런 리더를 지금 창출하고 있는 것인가? 지금 호남 지역의 경우는 중앙정치에서 본다면요. 대권 주자가 몇 사람이 있습니다. 이낙연 총리라든가 또는 임종석 전 실장 그리고 좀 열심히 뛰고 있는 송영길 의원이라든가 몇 사람들이 좀 중앙정치에서는 좀 두드러 보이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전적으로 투자를 하기에는 뭔가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런 정도의 선명성과 가치와 삶을 살아온 그리고 우리 정치를 바꿀 것 같은 그런 리더를 발굴하든지 아니면 함께 재창출해내든지 아니면 집단 지도 체제라도 그런 가능성을 국민들께 보여줘야 된다. 어떻게 보냐면 민주당이 그렇게 감동적이지 못하니까 민평당의 다른 당도 그 정도 변화로 또 가려고 할 수도 있고 서로가 상관관계 아니겠어요? 어떻습니까? 민주당에 대한 지금 지지도가 견고합니다. 여기는 그렇지만 그 민주당이 워낙 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좋아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꼭 물론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라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강력한 리더십 또 호남이 지지했던 그런 리더가 있고 또 정부 여당이 어떤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데 대한 박수를 치는 시각도 물론 있지만 지역에서 민주당이 그럼 과연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견고한 지지의 틀이 깨지지 않는다. 나는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합니다. 다른 대안을 찾지 못한 것입니다. 민주평화당에도 없고 바른미래당에도 없고 그러니 지금은 믿을 수 있는 건 정부 여당, 문재인 정부 또 민주당이라는 것이죠. 만약 민주평화당이나 바른미래당의 의원들이 제3지대 신당을 만들어서 더 강력한 어떤 리더십을 갖는 어떤 그런 프레임을 만든다면
지역의 지지도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찌 보면 민주당은 지금 국회의원 의석수로만 보면 3석이지만 어찌됐든 정부 여당이라는 위치 속에서 민주당이 지역에 좀 안주하고 다시 과거의 어떤 독점적 지휘구조 이런 걸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부 그런 징후들도 보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 사람들이 몰리면서 문전성시가 되고 그러니까 또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민주당도 지금의 모습으로서는 결코 총선에서 그렇게 많은 점수를 받지는 못할 것이다. 또 민주평화당이나 바른미래당의 호남 출신 의원들이 새로운 것을 모색해서 지역 유권자들에게 어필했을 때 지금의 현 모습이라면 그냥 화학적인 어떤 그런 새로운 신당 창당이 아니라 물리적 결합이라면 네. 크게 어필하지는 못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지금 수세다. 오늘 얘기는 다 그러셨는데 공천들까지 바꿔가면서 인재 영입이랄까 뭐랄까 쇄신을 하는 데는 민주당보다 더 강력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특히 호남 정치 같은 물갈이 이런 부분은 민주당은 좀 어렵지 않냐, 못할 거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민주당을 얘기한다면 인적 쇄신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현재 감동을 주는 어떤 변화를 필요할 텐데 민주당도. 지금 광주 연남 국회의원 18명 중에서 네. 6선 의원이 1명이 있고 4선 의원이 4명, 3선 의원이 2명입니다. 그래서 3선 이상 중진이 7명이죠. 전체 18명 중에 7명이니까 39%. 그러니까 40% 가까이가 중진들입니다. 그 이제 민주평화당이나 바른미래당 의원들인데 이런 상황이라면 민주당이 정말 새로운 변혁을 시도하겠다. 그래서 새 피를 한번 수혈하고 젊은 정치로 새로운 인물로 내세우게 되면 이 지역의 정치 자체를 구도 자체를 한번 판가리 할 수 있다. 그러면 민주당이 지역민들에게 보다 참신하게 접근할 수 있는데 지금 기존에 모여 있는 정치 이제 후보군들 그들 속에서 한 명을 뽑는다. 그들 속에 리그를 만든다. 그렇게 하면 과연 민주당이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냐, 감동을 줄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부 그 야당 의원도 이런 말도 해요. 기자들하고 만나서 그 청와대 참모들이 총선 출마하려고 송정역에 뭐 매주 붐빈다. 물론 이제 출마하는 것도 새로운 정치를 이어가는 데 도움 되겠지만 대통령이 어려울 때 같이 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총선에만 열을 올린다. 이런 또 비판도 하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장 관심을 갖는 게 아무래도 강기정 정무수석 네네. 그리고 민영배 비서관이지 네네. 않겠습니까? 총선 후보군으로 가장 네. 거론이 되니까. 일단 민영배 비서관 같은 경우는 다음 달쯤에 청와대를 나와서 아마 본격적인 총선 출마 채비를 할 것 같아요. 네네. 또 그동안에도 그런 걸 늘 준비를 해왔으니까. 강기정 수석의 스탠스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많이 궁금해들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네. 제가 한번 얘기를 들어보면 구체적으로 나 출마한다, 출마하지 않겠다 이런 구체적인 말은 아낍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표현도 하대요. 양손에 떡을 쥐고 있다라고 얘기를 네, 하던데 네, 네. 근데 강 수석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좀 총선 전국을 크게 볼 필요가 있다. 큰 판에서 봤을 때 당이 필요로 한다면 기꺼이 나는 등판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불출마를 전제로 하지는 않는다라는 네, 거예요. 네. 또 배제하지도 않는다. 그렇지만 일부에서는 청와대 입성한 지 얼마 안 됐고 또 청와대 정무수석을 무사히 마친 뒤에 입각해서 다음 지방선거까지 좀 긴 호흡으로 갈 필요가 있다. 이런 것도 염두에 두는 것 같아요. 강기정 수석이.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내가 출마하겠다, 출마하지 않겠다 이런 것은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일각에서는 청와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보필하기 위해서 수석으로 들어간 지가 불과 몇 개월이 안 됐고 또 지금 한일 관계를 비롯해서 또 여야 관계 이런 엄중한 상황인데 청와대 정무수석이 갖는 그런 어떤 자리에 비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출마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아직은 적절치 않지 않냐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청와대 인사들 말씀을 하셔서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년 총선을 오늘 전망해 본다면 호남 지역 총선 구도는 현재 각 당이 추구하는 정도의 변화라며 한다면 민평당, 바른미래당의 현역 국회의원들의 구도대 그리고 민주당 지금까지 거론돼 왔고 출마했고 했던 분들의 대결 정도가 내년 총선 구도일 것 같은데 이 형태에 대한 평가와 또 그렇게 될 거라고 전망하는지 그리고 끝으로는 이걸 바라보는 지역민들의 반응과 의견은 어떨 것 같은지로 마무리 말씀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구도가 일단은 우리가 상정할 수 있는 구도입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큰 변화도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더불어민주당, 집권 여당의 그런 자세와 또 국정 운영 방식으로 과연 앞으로 시간이 상당히 남아있는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네. 만만치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양한 실험도 이루어질 거고요. 거기서 어떤 파괴적인 형식도 나타날 거다. 그리고 그걸 정말 잘해야 문재인 정부도 성공할 수 있다. 그런 속에서 아마 이합 집산을 하게 될 텐데요. 아마 본인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이대로 가서는 바른미래당과 또 민주평화당 내부의 구성원들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갈등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그림들, 새로운 판짜기에서 내 역할을 낮추고 정말 좋은 인재들 그리고 호남 정치와 한국 정치가 추구하는 가치를 향해서 나갈 때 성공할 수 있을 거다. 그래야만 이 호남 지역민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박수를 받으면서 이런 정치가 성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금 상황을 저는 정말 겸허하게 봐야 된다. 그리고 내 것을 내려놓겠다는 그런 헌신적인 자세로 나갈 때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다. 지금의 저는 청와대와 집권 여당의 자세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럴 때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방법들을 모색할 수 있고 결국 중요한 것은 정치는 연합입니다. 힘을 키워야 됩니다.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런 개혁에 공감하는 세력들 다수를 늘려가는 그런 상황이 필요하고요. 그렇다면 민주당 스스로도 내 것을 내려놓고 민주평화당이라든가 또 바른미래당, 다른 정당에게도 더 많은 가치를 주면서 연합과 연대의 틀을 만들어갈 때 문재인 정부 집권 2기가 성공할 수 있다. 만일에 그렇지 않을 때는 집권 2기에 법안 하나 만들지 못하고 법을 만들지 못하면 예산 배정이 안 되고 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 절체절명의 시기라는 것들을 저는 문재인 정부 그리고 특히 집권 여당이 명심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정치 상황 그대로 총선까지 이어진다면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 구도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이쪽 지역에서는 민주당 중심의 총선이 될 가능성이 높죠. 어느 정당보다 지금 유리한 고지에 있고 그러게 되면 또다시 민주당 경선이 곧 총선이 되는 그런 상황도 올 수 있습니다. 그건 바람직하지는 않은 상황인 것이고요. 일단 민주당도 거기에 대한 진지한 고민,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또 민주평화당이나 바른미래당이 호남을 향한다면 호남의 유권자들은 지금 뭘 기대하고 있는지 민주당에 대해서 뭘 식상해하고 있는지를 그 지점을 정확히 보고 들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나아가서는 유권자들도 이런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서 면밀히 아주 면밀하게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것이 또 유권자들의 몫이고 유권자들의 의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정가통신 시간에는 일본의 경제 보복 문제와 관련해 정치권의 내부 문제와 그리고 향후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움직임을 살펴봤습니다. 김낙건의 시사분석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 출연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Do you feel the same when I'm away from you? Do you know the line that I'd walk for you? We could turn around or we could give it up, but we'll take what comes.